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로 통제됐던 수도권 지역 학생들 등교가 어제 한 달여 만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등굣길 풍경을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것을 살펴보니까요. 교문을 통과하는 아이들은 모처럼 친구들을 볼 수 있어 설레는 표정이었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좀 짠해서 웃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교문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과 가까이 앉지도 못하죠. 같이 뛰어놀기도 힘들어서 금세 웃음기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이 시절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할까요? 마스크를 쓰고 칸막이를 사이에 둔 채 친구와 대화도 할 수 없는 삭막한 학교 생활만을 떠올리게 되면 어떡하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아이들이 제 나이답게 평범한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얼른 세상이 건강해져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어른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9월 22일 월요일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CHC9301번님, 여상영님, 아카세즈님, 오영찬님, 남기순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써니스카이님, 누렁이님, 최희철님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유튜브로 요즘에 막 700명, 800명, 어떨 땐 1000분까지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한 분 한 분 다 호명해 드릴 수 없어서 마음은 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코너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었는데요. 가족의 건설회사를 통해서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 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여론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는지 먼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국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서 예산 심의도 있지만 또 하나 10월 되면 하는 이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는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피감 기관이 있겠죠. 그럼 국회 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그리고 산하 기관이 피감 기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활동하는 5년 동안 피감 기관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특혜냐 뭐 아니면 외압이 있었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박덕흠 의원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자면 사실이 아니다. 여당의 억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과 관련된 건설 회사가 공개 경쟁 전자입찰 제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건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김홍걸 의원의 그 부동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 제명을 지금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도 이렇게 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박덕흠 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일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당내 분위기가 약간 갈라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초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선인 박수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민주당에서 김홍걸 의원 제명한 걸 언급하면서 우리 당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현역의 과반을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많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초선들이 그래도 많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박덕흠 의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당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최근 여권의 의원들을 둘러싸고 또는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나온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온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가 당분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박덕흠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1차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의혹과 또 거취 문제 두 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죠. 지금 현재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는 화두를 한번 던져보면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 면면을 보면은 뭐 조사 감찰을 할 수 있었던 분들로 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체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 진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은 법적인 뭐 어떤 의혹이 밝혀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아까 말했던 김홍걸 의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왜 제명을 했습니까? 국민의 지금 감정 상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2015년에 김영란법 처음 논의를 할 때 네.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방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입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국가적인 일을 하는데 본인의 사익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어할 장치가 없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국토위를 5년, 6년을 하면서 본인이 건설사의 자기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스스로 국토위 배정을 하지 않았어야 그렇죠. 되는 것이고 네. 당시에 당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왔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밝혀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특혜가 아니었고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건설 쪽으로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형식적으로 공개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한 입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법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때 국회의원들이 여당 할 것 없이 왜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졌느냐. 예. 국회의원들이 암암리에 서로 봐주면서 이런 거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로가 그냥 이 법을 넣는 거를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뭔가 다른 데서는 잘 싸우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집중되는 그렇죠. 거는 정말 협심이 잘 되고 대동단결이 잘 되어서 이게 빠졌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시 한번 제대로 넣어야 된다. 지금 법안들은 막 올라와 있거든요. 네.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처음에 올라왔습니까? 처음에 그 네. 김영란법에서 이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네.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진 법안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을 그랬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해충돌 방지는 약간 선언적이에요. 실제적인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네. 원래 원안에 의하면은 이해충돌 원칙을 공직자들이 위반했을 때는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합니다. 아.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만약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네.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상당히 강하게 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당시 이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들지 않느냐. 이 법 자체가 이해관계라는 게 예.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이런 논의 때문에 사라졌습니다만 이런 포괄성과 모호성은 입법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아예 하지 말자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찾아 나가면서 법안을 한다면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입법이 돼야 되겠네요. 어떻게 본다면. 예. 일단 세 가지를 저는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박덕흠 의원이 이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습니다. 이건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노위 소속이에요. 환노위 소속이군요. 네. 9월 10일 날 국토위를 사임하고 이제 사보임한다 그러거든요. 환노위로. 이건 아마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아마 결정을 한 사항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랑 아마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어쨌든 문제는 5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전 사실 초기부터 안 들어갔어야 되죠. 그럼 이런 논란이 안 들어갔죠. 그렇죠. 본인의 가족들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토위가 굉장히 예민한 엄청난 이익이 달린 이해관계가 많은 곳이죠. 사실은 본인이 먼저 안 가겠다고 하는 게 네. 맞죠. 국회의원들이. 이건 윤리적 문제거든요. 첫 번째 걸 짚고 싶고 두 번째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이게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걸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뭐 경고 조치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듯이 제도적 보완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3번 정도 큰 시도가 있었어요.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들어가 네. 있었고요. 2019년 국민권익위에서 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4년, 5년이 계속 그렇죠. 걸리고 이게 있는 계속 거군요.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6월에 또 법안이 제출됐고 최근에 또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얼마 있어요. 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를 사안이 터질 때 뭐 윤리 뭐 심판원 뭐 특별조사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이번에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두 명 약간 경고 주거나 제명하고 또 넘어가려고 또 넘어간다. 한다. 근본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올해 국회의 과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일단 이해충돌 방지법부터 다뤄야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늘 반복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그거는 피해가면서 그때 대상에 따라서 정쟁처럼 활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조금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 박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환노위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만 이거는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당 야당이 서로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당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당에 문제가 있다면은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내놔야 그렇죠. 되는데 서로 자기 당은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가 왜 티끌 들보 얘기하면서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끌만 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다 들보를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왜 뭐 빨강, 노랑, 파랑 당색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도 지금 논의가 분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당색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진짜 어떤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 정부청사하고 여의도를 오가는 공무원들이 부처별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 다르다 이런 소문이 한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007 가방이라고 있습니다. 예. 딱딱한 가죽 가방에 여기 비밀번호 안 하면 안 풀려요. 그 가방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은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유출되면 맞아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예전에 일부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회의석상에서 발언했다가 이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개발 관련된 거. 특히 뭐 어디로 도로가 지나간다. 네. 어디로 뭐 지하철이 연장될 것 같다. 이거는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그때부터 서류 가방에 넣었다가 떨어뜨리면 누가 볼까 봐 007 가방을 들고 다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실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가 말씀해 주셨듯이 너네 당 어땠다 우리 당 어쨌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가방, 007 가방이 아니라 배낭을 좀 가볍게 밀고 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문화를 국회에서 좀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에는 진짜 상임위 중에서 알짜 중에 알짜, 노른자 네. 중에 노른자 얘기하는 게 한 80~90%가 다 가고 싶어요, 의원들이.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다가 눈에 띄는 거를 딱 해줄 수가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네. 생색내기용으로도 좋고 실제로도 지역 구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토위에 가서 본인의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건설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뭐 수주에 관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촘촘한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꼭 건설 분야뿐만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세세하게 크게 아마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있겠죠. 겁니다. 이번에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이 조사부터 한번 하는 거에 국회의원들이 동의한다면 진정성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도 그냥 어리숙적 넘어가겠다. 이러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국민들이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본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 예를 그렇죠. 들면 본인의 아들의 건설사를 한다. 맞아요. 그럼 사실상 건설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일부 의원들이 본인의 직계 좀비속을 포함해서 가족들 관련 업체까지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의원들도 본인의 가족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스스로 그 상임에 가지 않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관행이자 새로운 문화인데 옛날에 나쁜 관행을 가져다가 옛날엔 이렇게 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좋은 관행을 만드는 것이 맞아요. 정치 발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시대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좀 살펴보죠. 지금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 검찰 내 여성의 대표성이 좀 미흡하다 하면서 여성 간부를 지금 늘리라는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지금 상황인지를 좀 점검을 해보고 저희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예를 들면은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낸 적도 있고 네. 수사와 관련된 어떤 권고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그렇죠.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참고 기준을 삼겠는데요. 이번에 24차 권고안이 나왔는데 주 내용이 성평등 인사 그리고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이 중에서 성평등 인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지금 이 개혁안의 개혁이 권고안의 내용을 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경직성을 네.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을 좀 거듭나려면 인사부터 좀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여성 검사를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의 어떤 퍼센테이지 목표를 설정해서 예. 진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보면 이제 공무원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통 목표치가 2022년까지 고위직 10%, 중간관리자 21%이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이 목표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고 잘 그것을 달성했는지 점검을 해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전체 여성 의사 비율이 32%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율은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검찰 여성 고위 간부 이제 보통 검사장급 비율이라고 하는데 5%라고 하죠. 굉장히 낮다. 목표를 상향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사들이 보면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1년, 2년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문제라든가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실험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이번이 처음인 건 아닐 것 같은데 여성 간부의 어떤 필요성 많이 검찰도 느끼지 않았을까. 이번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까지 한번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뭐 이제 권고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권고안이 나올 이유가 지금 현재 전체 여성 검사 비율이 32%라 그래요. 그런데도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검사장급은 5%. 그다음에 차장 검사급 8%, 부장 검사급 17%밖에 안 되니 네.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여성 고위 관리자를 10%, 중간 관리자 21%를 목표로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현실을 보면 조금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하냐?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제 여성 검사를 포기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들은 전보를 하잖아요. 1, 2년마다 계속 돕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의 교육 문제라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래도 여성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남성의 휴직률 자체 육아 휴직률도 검찰에는 뭐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여성 검사가 맡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 여성들이 갖는 거를 똑같이 갖고 있죠. 일에서 일과 가정의 육아, 일과 가정의 병립, 뭐 워라밸 이런 얘기를 하기가 특히 검찰 조직은 힘듭니다. 일의 강도가 높군요. 일의 강도 자체가 예. 높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남자 검사들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거의 씻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밤새는 거를 일과처럼 하고 이런 검찰 조직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내가 아이를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부터 사실은 바꿔나가야지만 이게 현실 가능하다. 그리고 작년가요 서지영 검사의 네. 그 미투 운동에 나온 것 바로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서 여성 검사가 검사 동료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아 검찰도 저런데 일반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일과 가정이 특히 아이를 기르는 부분이 같이 양립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평가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점에서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10%라는 게 굉장히 요원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겠죠. 첫 번째 뽑을 때 아 여성 검사들이 아 검사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대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찾아서 장벽을 낮춰라라는 공간이 나온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할 때 예를 들어서 KBS다. 네. KBS에 뉴스 브런치가 있어. 네. 그래서 여성 평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 없다는 아마 많이 이걸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노력을 하라는 권고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인사 평가를 누가 합니까? 간부들이 하죠. 네. 남성 그래서 이번에 간부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예.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간부에 대한 평가에 무엇이 들어가냐?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실현 여부를 포함하라. 그럼 간부들이 얘는 맨날 야근 안 해. 애 봐야 된다고 남자가 애 봐야 된다고 집에 가.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이 간부를 평가하는 한 항목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안을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문화라는 거는 박사님이 짚어주셨듯이 사실은 검찰 조직과 법무부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안들이 현장에서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고민을 좀 해서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끝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하고 일본이 이제 오랫동안 기싸움을 벌여왔던 것, 뭐 국민들도 알고 계실 텐데 동해에다가 이제 번호를 부여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번호를 어떻게 부여한다는 것인지 성 박사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울릉도와 독도가 어디에 있죠? 라고 물으면 네. 한국 사람들은 동해라고 대답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 동해가 일본에서 보면은 서쪽 바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어떤 이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 수로 기구가 내놓고 있는 그 해도가 있는데 네. 거기를 보면 이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이라고 하는 것인 건데요. 이게 처음에 1929년에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53년인데 이 당시는 사실 한국이 일본의 강점기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고 네. 또 한국 전쟁 혼란기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91년 9월에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을 했습니다. 네. 딱 하고 보니까 유엔 기구 같은 데서 막 공문이 오죠. 공문이 오는데 우리의 바다를 일본해라고 다 표기를 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그때부터 문제성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우리 이거를 동해로 바꾸거나 아니면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자. 같이 표기하자. 이런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네. 거기가 동해로 이제 표기된 게 2000년대 초에는 한 2%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한 40% 정도는 표기가 되고 있다는 많이 올라왔네요. 병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 국제기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이번에 이 이름 자체를 아예 없애고 디지털화 시대에 맞게 숫자로 번호를 도입하자. 새로운 표준을 이제 개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1월에 이제 총회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한국, 일본, 다른 국가들 그리고 북한까지 다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안과 바다의 경계 정보를 담은 S130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바다와 해양에 숫자가 붙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렇다면 아날로그 방식의 지도라든가 이런 데에는 아직 바뀌려면 시간이 남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글 맵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 맵을 딱 들어가면 일단 일본어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한 3번 정도 눌러보면은 아시아에 딱 들어와 보면은 그때 동해 일본의 병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운동도 우리가 병행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반크. 네, 뭐 반크. 독도 관련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영문으로 한국 지도를 반크에서 한 10,000부 정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해양 영토 알리기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동해를 이스트 C라고 써서 많이 좀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요즘은 사실 종이 지도가 아니라 우리 다 이게 모바일로 사진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크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진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지도를 제작해서 개개인들이 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에 좀 많이 올려달라. 그래서 뭐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인들 차원에서도 이게 좀 널리 확산되도록 그렇죠.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좀 외교관이다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난 4월에 그 넷플릭스로 많이 보시잖아요. 네. 요새. 그 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이라는 거를 보냈는데 그 전 세계 190개국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 자막에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가 돼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제 수정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된다. 지켜볼 게 많네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계실 때 그 한일 정상회담 2007년에 할 때 아베 신조 총리 만나서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동해를 평화의 바다, 우위의 바다로 바꾸자 했더니 맞아요. 아베 신조 총리가 즉석에서 거절했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겠네요.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